XSFM입니다. I, D, W, K. 관리 안 된 작업장의 기계, 고객의 욕설 등에 의해 현장 실습생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책은 제자리 걸음인 분야가 참 많지요.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 마지막 시간, 존엄과 안전에 대한 4.16 인권선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12월 세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51회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 5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만든다고 했는데 5회가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가 아니라고 해도 박래군 소장님은 더 가끔 만나 뵙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인권 리포트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그동안에 박래군 소장의 요 몇 년간의 활동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 만듭니다. 저 어색한 광고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하는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 12월에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울 시내 전역이 요즘 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싱크홀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피해를 입는 차량이나 인명도 간혹 생겼죠. 보도가 많이 안 된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의 조항이 보험에 없다 보니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문제로 국가에 진정을 하거나 제소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묵살된 경험을 가지게 되신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해요. 어찌 보면 그전까지의 작년까지의 한국의 분위기를 보면 이건 좀 작은 사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사회라는 조합된 단어는 생소하실지는 몰라도 저 단어가 주는 어감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요즘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국가가 그걸 수행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주 오랜만에 이번 포항의 지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게 됐지요. 정부가 바뀌기 전에 시민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주요 조연이 아니라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시절부터 창립을 준비하던 생명존중 안전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봄 대선 시즌에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대표, 심상정 의원, 김선동 전 의원 등이 이 단체가 마련한 행사에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최소한 반년은 넘은 셈이지요. 이 단체의 준비 과정 혹은 이 단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박래군 소장이 들려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줄여서 안전넷이군요. 예, 안전넷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여기는? 이게 우리 이제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네. 안전사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진짜 위험한 사회라는 걸 좀 아주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안전과 관련된 위험과 관련된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각각 그런 안전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데들이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심지어 먹거리서부터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그 안전과 관련된 걸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이제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좀 연결을 시키고 사회적 흐름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안전넷을 좀 준비하게 됐고 한 1년 넘게 이제 준비해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국감 방송을 하면서 각 위원회별로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국정감사라든가 정기국회 때 이제 장관들 불러가지고 질타할 때 보면 안전 문제 관련된 얘기들을 의원들이 참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국가의 예산이 거기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투하될 수는 없는 상황. 일 때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시민이 느끼는 자기가 사는 인프라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이 먼저 좀 찔러서 올려주는 과정이 있어야 국가도 돈을 좀 덜 들이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포인트에 존재하는 시민단체 같군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여 가려고 하고요. 세월호 참사가 났는데도 우리 사회에 또 세월호 참사가 다시 그런 같은 사고가 난다면 또 그때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보면 아무도 자신할 수 없죠.
이번에 이제 지진 사태 났을 때도 보면은 공무원들이 뭐 다 대거 투입해서 뭐 한다고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 또 우왕좌왕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매뉴얼들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하기 위한 어떤 것이 여기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무슨 사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위험 사회에서 안전 사회로 가게 만들 거냐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는 단체이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여기에 같이 이제 참여해서 이런 어떤 안전과 관련된 운동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긴 했습니다. 포항 말고 포항은 정말 온 시가 뭐 공무원들 뭐 해서 다 깜짝 그냥 놀랐던 것 같고 경주에서는 이제 여진이 좀 느껴지자 그 짧은 기간 동안 배웠던 것으로 초중고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엄청나게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지금 기록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저 정도 잘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그 전에 겪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모두가 저도 그런 생각은 들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그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만나고 계시니까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5분에 대한 미수습자 가족들 장례식이 이제 18일 날 목포신항에서 연결식을 갖고 안산과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장례식을 치렀고 20일 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희생자 그 권재근 씨하고 그 혁규 부자는 저쪽 인천에 거기 일반인 희생자들 추모관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거기 그 권혁규 잘 모르실 텐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자기 1살 어린 동생한테 줬던 그런 저건데 거기에 아빠하고 엄마는 전 돌아가셔갖고 금방 그 시신으로 나왔고 거기 아빠하고 이 어린 아들은 이제 끝내 시신조차 이제 못 돌아온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원고등학교에 이제 남현철 박영인 학생하고 거기 양진준 선생님은 또 이제 안산 제일 장례식장에서 이제 모시고 3일 동안 3일장을 이렇게 좀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이 더 이제 쓸쓸하고 슬펐던 게 이제 관내 유골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빈 관을 유품하고 그 가족들의 그 눈물에 젖은 편지로 채워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품을 넣고. 예. 결국 이제 거의 모든 그 희생자 가족들은 뉴스에서 확인들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아무튼 팽목항에서 마지막 발길을 돌리시게 된 셈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쪽 팽목항 쪽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그 유가족들이 그 침몰 현장 감시하던 동고차도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정리해야 될 판이고. 근데 이제 지금 목포시당에 이제 아직 선체 수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쪽은 이제 가서 이제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계속 봐야 되죠. 봐야 되긴 하지만 이제 뭐 팽목항도 이제 정리하고 있고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난달에 소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팽목항에서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유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하는 작업이 시작될 때로군요. 안전넷도 그와 관련된 어떤 정신적인 연장선상이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3가지 다짐을 했다고 우리는 약속을 했다고 이제 보는데 첫 번째는 잊지 않겠다. 네, 그렇죠. 계속 이런 참사가 일어나도 그냥 쉽게 너무 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사가 반복되는 거, 이거 좀 반복하지 말자. 이런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때는 이제 선체에서 배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 불이한 걸 보고 행동하고 뭐 그러자라고 이제 우리는 다짐을 약속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세 번째로는 4.16 이후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한다. 그럼 뭐가 다르냐? 그 이전은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그 가치를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전 그런 약속을 했었던 건데, 세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이 안전사회 운동인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이제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거를 맨 처음부터 걸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만약에 이제 그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을 했다 한다면, 그렇죠. 예, 그런다면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갈 텐데 특별조사기구
기구가 이제 강제 해산되고 그러면서 진상규명도 여태까지 진전이 없었고, 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안전사회 운동도 계속 미룰 수는 없어서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안전넷을 만들어서 본격화하는 거죠. 들어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 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9/11 메모리얼 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실제로 시민들의 희생이 허구한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희생자를 먼저 챙기고 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먼저 챙기는 문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미국이 보여주려고 애를 정말 많이 쓰는데 근데 그건 그런 문제, 외국의 문제인 줄 알았다가 이번에 국민들이 느끼게 된 거죠. 그렇죠. 와, 학생들 몇 사람이 이제 신체적 물리적 위해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치러져야 될 것을 밀어주는 정부도 있을 수 있구나. 예. 놀라긴 많이 놀랐습니다. 국민들도.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세월호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그 공식을 깨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가족들이 보상만 받고 이제 그 입 다물고 물러나는 이런 유가족이 아닌 새로운 유가족을 본 거잖아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계속 요구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에 해역에 배가 몇 척이 깔아앉아 있는지 아세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세월호만 깔아앉았던 게 아니라 예. 수많은 배들이 깔아앉는데 한 2,000척 정도가 뭐 연근에 조업하는 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다 구해도 그거 건지는 비용도 안 들 테니까 그냥 뭐 바다에 두고 오고. 바다에다 그냥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유류통 같은 데서 이제 연료. 예. 네, 기름 같은 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다가 또 오염되고 또 뭐 이럴 수 있는 거라서 예. 이걸 인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양할 그런 게 없잖아요. 인양업체도 없고. 뭐 정확히 알게 됐죠 이번에. 예. 인양업체 없구나 그러니까, 한국에. 예, 그냥 개판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세월호는 그 동안에 이제 이렇게 수많은 배가 침몰하고 그랬지만 그 침몰한 배를 인양해갖고 거기서 마지막까지 미수습자들을 수습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선례를 만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여객선이 이제 또 가라앉히고 그러면 예전처럼 돈만 주고 대충 수색하고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찾는 작업들을 할 거다. 네. 또 인양할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중요한 선례를 남긴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 지금도. 예, 그럼요. 안전넷이 앞으로 할 일들은 거기에 동의는 꼭 세월호만은 아닐 텐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전과 관련된 규제 완화, 규제 개혁 이런 거 한다는 거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풀어주고 또 풀지 말아야 될 거는 또 풀고 막 이런 거에서 계속 왔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그런 물질들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못 쓰게 만들고 그랬으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영국에서는 못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써서 제조를 했고 그걸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죠. 예. 이런 식이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올림 피해자들이 삼성 반올림 피해자들이 이제 계속 요구하는 게 그 물질이 뭐냐. 그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쓰는 물질이 뭐냐를 공개를 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영업 비밀, 내지 산업 비밀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려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넷이 할 거는 이런 정보부터 알 권리부터 보장해라. 예전에 저쪽에 구미에서 이제 불산가스 났을 때 울산 쪽에 울산이 굉장히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산업공단이. 네. 그 산업단지 안에 독성 물질이 어떤 종류가 보관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걸 공개를 하는데 그 업체들이 안 내요. 왜냐하면 그렇죠. 법이 없거든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것들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긴 그런 문제에 법 제정을 하는 데에 한국의 국회의원 300명이 충분했다면 혹은 한국의 입법부가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면 시민단체가 쉽게 말해 뭐 아주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할 일이 없는 건데 이제껏 안 했으니 시민단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거 있어도 몰래 이렇게 하고 또 범죄를 또 저지러야 할 텐데 아예 그런 것도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저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삼성 그런 데 가서 보면 좀 화가 나는 게 그거 이제 이른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 네.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데려다가 거기다 기숙사다 넣어놓고 외부 세계와 완전 단절된 속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물질인지도 몰라요. 이게 자기 그렇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상당히 끔찍한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이
속에서 계속 그 자기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마치 이제 반도체 작업하면은 이 무슨 그 하얀 그 무슨 가운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뭐 머리까지 다 집어쓰고 그래서 굉장히 청결할 것 같은데 사람의 청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반도체의 청결을 위해서. 네, 먼지 먼지 묻지 하나 말라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래서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짜여져 있는지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산업 현장에서 1년이면 이제 2,400명이 이제 산업재해로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통계는 안 잡힌 사람 또 통계로 안 잡힌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산재 신고 안 하고 싶으니까 기업들은.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 2,400명인데 2,400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안전대책, 안전설비 이런 게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안 줄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안 줄일까? 사람 하나 죽어서 거기 보상해서 끝내는 그 돈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개인당 쪽에서 뭐, 한 사람 죽으면 몇 억씩 준다고 하는 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이게 일하던 사람, 가장이 죽는다 그러면 저 한 가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그 몇 억씩 주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그걸 만약 50억, 100억씩 저기 한다 그러면 안전대책으로 그걸 소홀해서 노동자가 사명하면 한 50억씩 물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피해자들을 만나보면서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다면 분명히 그게 그렇게 이제 하지는 않을 거다.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이 돈이 얼마냐도 되게 중요한데 피해자들이 받아가는 돈이라고 보여주기 시작하면 소위 경제지. 경제지에서 그때부터 상황을 꼬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하려고 이제까지 그 세월호의 안티테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그렇게 노력했던 그 테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뭐 이게 안전을 생각하는 문제라면 그거보단 기업이 혼났다고 느낄 만큼의 돈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센스 이런 것들 제거한단 말이에요. 예, 기계 장치 뭐 이런 데서 안전센스 장치를 제거를 하면 이 속도는 빨라지거든요, 굉장히. 근데 안전은 담보가 안 되는 거죠. 안전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게 생산 비용 절감에 도움이 꽤 된다. 예. 그런 그거 안전설비 하느니 그 비용을 들이느니 사람 뭐 이렇게 막 해서 더 효율성 있게 막 작업을 하고 사람 죽으면 그래. 일 터지면 김현장 고용하는 게 더 싸다. 몇 억 정도 주면 끝나죠. 그렇죠. 김현장 하면 싸다. 활약을 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김현장한테 몇 억 주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들한테 벌금을 만약에 그들이 줘서 벌금을 내야 된다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 수백억을 때리는 쪽이 맞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 그러거든요. 살인기업처벌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안전대책, 안전소홀 이런 걸로 해갖고 사람이 죽게 되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진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걸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 기업이 처벌받거나 기업주가 처벌받거나 기업에 뭐 이렇게 피해가 가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정말 최소한 범위에서 보상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과 관련돼서 아주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실제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이 반복이 된다 이런 거죠. 안전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창립하는 거죠. 예, 10월 23일 합니다. 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한 쉽게 말해 로비를 진행하는 겁니까? 로비라고 하면은 국회 좋은 의미. 국회에 로비 해야죠. 예. 여기서 로비하고 그리고 압박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로비로 과연 가능할까? 왜냐면은 피해자들이 정말 지푸라기 짚고 싶을 때 시민단체 만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다가 무슨 얘기든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바깥에 시내에 들어없는 수가 있어도 어떻게든 보여주겠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정도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죠. 예. 그것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물론 뭐 국회에도 가서 설득도 하고 뭐 로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만 할 게 진짜 많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도처에 이제 안전 문제, 위험과 관련된 이런 그러니까 위험 사회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우리 바깥에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위험한 거고, 가습기 살균 이제 집에서 위험하고, 자기 몸에 쓰는 그런 생리대조차도 그렇게 위험하고, 뭐 이렇게 되는 판이니까, 또 나가서 또 그러면 이 교통수단, 이동수단은 안전하냐. 안전과 관련된 건 다 외주화시켰거든요. 이것도 그냥 위험을 안고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거, 버스라든지 이런 게 주로 정비 쪽에 이런 부분을 외주화시킵니다.
이 정비가 잘 돼야지 안전사고가 안 날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외주화시켜버리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전성이 이제 담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좀 들여다보자. 근데 이거를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들이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이걸 하나하나 찾아나가서 좀 바꿔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제서야 이제 움직이고 법도 만들어지고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도 도입을 그렇죠. 하고 보좌관들이 뭐 그걸 뭐 평상시에 찾아다닐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관심도 의원들이 별로 없고 예 제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번 사고만 나면 그냥 그걸 가지고 온갖 대책도 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진짜 되는 건 없이. 그 예를 들어 뭐 물론 뭐 원전 얘기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만은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 원전 문제를 아니 제보를 우리가 뭐 입법부도 있고 뭐 저 지자체도 다 일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기장군민들이 뭐 기장군에다가 혹은 뭐 힘세 보이는 TV에 많이 나오는 해운대 국회의원들한테다가 뭐 부산시장한테다가 얘기 안 했겠느냐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시민단체한테도 그게 들어간다. 근데 보통 뉴스에 나올 때 보면 시민단체가 얘기할 때가 훨씬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죠. 뭐 시민단체들이 좀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런 방법들을 또 많이 알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는긴 한데 실제 현장의 주민들,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죠. 이번에 이제 지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엔 경주, 이번엔 포항이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거기가 그 활성단층 지대가 아니다라고 알았다고 해서 원전을 지었다면 네. 이제는 활성단층이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작년에 경주, 이번엔 포항.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핵발전소가 몰려 있다고 하는 거.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데 거기다 또 신고리 또 오리고기를 또 짓는다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네. 뭐 이런 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정말 원전은 신규 원전은 건설 중단해야 되고 지금 있는 것도 점점점 폐쇄시켜 가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한번 터지고 그러면 이게 수백만 명이 거기 영향권 내에 있는 건데 네. 예? 그런 위험을 안고 산다고 하는 게 더군다나 그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를 얘기하는데 후쿠시마 사고에서 원자로가 이제 녹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네. 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왠지 원자력 발전소가 저쪽에 바다 근처로 쭉 밀집되어 있는 거는 냉각수를 엄청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그게 냉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6,00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죠. 이게. 웬만한 물질은 다 거기서 다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냉각수를 해줘야 되는데 후쿠시마 이게 지진이 막 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송전탑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송전이 안 되는 거죠. 전기가 외부에서 그렇죠.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냉각수 저거 하는 그 장치가 중단될 거 아닙니까? 요 상태를 또 대비해서 내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고장 나버린 상황이 됐어요. 지진 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냉각을 못 하니까 그게 원자로가 터져서 공기 중에 방사능이 방출되는 이런 상황까지 좀 온 거잖아요. 일본의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성이 높다고 이제 그랬었던 건데도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한국의 원전은 과연 그럴 거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다 거짓말들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원전 마피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또 원전 마피아의 또 그런 저거들을 입장을 대변하는 뭐 또 언론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피아가 괜히 마피아겠냐는 거예요. 여기저기 비호가 잘 되도록 시스템을 잘 갖춰놨으니까 지금의 여당 정부도 이거를 한꺼번에 막지 못하고 시민 의견 수렴하는 것 같은 그림으로 해서 이제 책임 좀 덜 지는 그림으로 이걸 결국은 못 막아낸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래서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뭐 포항 지진 같은 게 250배 위력이 있는 그 지진이 와도 우리나라 원전은 내진 설계가 잘 됐기 때문에 끄떡없다. 라고 하는 거 계속 기사를 내보내요, 요즘이에요. 네. 이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거냐. 정말 우리나라 원전이 그렇게 됐을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설계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공할 때 진짜 그렇게 됐을까? 지금도 계속 지진이 안 날 때도 그 원전에 계속 사고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뭐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무슨 사고도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랬던 걸로 보면 이 원전에 대해서 이 안전에 대해서는 자신하는 건 지금 오만이거든요. 이게 해야 되는 의심이네요. 설계할 땐 그렇게 했는데 시공할 때 그렇게 했을까? 예. 그리고 되게 재밌네요. 생각해 보니까 원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보수 언론의 핵심 특기인데
예. 예. 상당히 불안해할 만한 상황에서는 안심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요.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광고 때문에 그런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나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자신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 이런 부분들이 다 한수원 이런 데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원전을 짓고 원전을 자기가 점검하고 자기가 체크하고 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말이 되냐. 셀프 점검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다 좋은 방향으로만 나오겠죠. 건설감리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원전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2010년대 초반에요. 예. 무슨 미얀마 대지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동일본 대지진은 모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과 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정도 강도는 아닐 것 같았던 수준으로 일어났다. 그렇죠. 포항의 지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경주의 지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저는 세졌다. 예, 그게 이제 경고인 것 같아요. 경고.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대로 하늘의 경고는 아니고 하늘의 경고는 아니고. 나 이번에 진짜 나 그런 거 보고 와서 진짜 기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할까? 저는 토테미즘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구나. 예, 예, 그런 거. 그래서 진짜 지금 이번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액상화 현상. 예, 액상화 문제. 현상. 예. 그 시민단체도 이제 원자력이나 지질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자력위원회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분들도 이제 계시긴 한데.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수도 적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는 거의 묻히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번번이 깨지고 뭐 이렇게 등등. 아, 중앙에서 위원회에도 한번 참여해봤던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얘기를 한대 봐야 안 들어준다. 예, 그런 거죠. 그거 항상 수에 밀리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왜냐하면 쉽게 해서 마피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렇죠. 원전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시민단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리어 이제 그 원자력 공학과에 계신 분들이 그 기술 맹신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이게 정말 단 한 번 사고가 나도 엄청난 그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전하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이런 게 후쿠시마 그때도 그것도 다 그렇게 절대 안전하다고 자신만만했던 건데.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라고 이제 이미 지진이 5점대 지진이 났는데 어느 날 7점대 지진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게. 근데 어떻게 그걸 걱정이죠. 한 가지는 확실하네요. 투표가 이제 그 신고리원전 제56호기 관련된 이제 주민 및 일반인 투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의문들을 많이 나왔잖아요. 누굴 대상으로 조사한 거야? 누구에게 투표권이 있었던 거야? 예. 생각해보면 이번 지진이 한두 달 전에 생겼으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을 거고. 다를 수도 있었죠. 예. 예. 그러게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천재지변 가지고 그 여론이 달라질 것을 믿고 그걸 결정한다. 이 정도의 큰 사업을 결정한다는 건 뭔가 빈 구석이 있어 보이는데.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이제 국민들도 이제 정확한 정보들을 좀 모르니까 이게 원전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호도하는 게 그 전문가들이거든요. 무슨 원자력 공학과 무슨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평생 그걸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은 안 그런데 거기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듣기만 하더라도 이게 설계한 거와 이거 시공할 때 그 과정과 시공도 이게 온갖 기술이 다 접합해야 되는 건데 그게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냐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안전에서 활동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인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뉴스 읽을 때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한수원에서 용역 많이 받았던 경력의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으면 사실 믿고 싶지도 않고 피곤하고 저는 야 저것도 크게 보여주고 있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위치가 너무 지리멸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블로거가 하는 얘기다. 그 블로거가 하는 얘기인데 이건 다 맞을까? 예.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쪽에 저쪽으로 신뢰하게 만들고 위해 쏠리게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시민단체라고 무슨 교황의 권위를 가졌겠습니까마는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원전 전문가가 있어서 그 사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근데 이게 이제 그 원전 전문가나 이런 저기들이 교수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잘 참여 안 하시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일이 뜻대로 안 돼요, 그렇게 세상이. 그분들은, 어디 책 잡히고는 장사 못 하니까. 이거 자기 돈 나올 때 자기 밥줄 끊기니까. 또 뭐 이러니까 뭐 그쪽에 이제 요구하는 대로 뭐 그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 참 누군가가 전문가의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어 주었을 때를 견제할 상황 같은 것들은 시민단체도 고민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지극히 다양한 상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죠? 자살 사고도 많죠. 돌아왔습니다. 무슨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왜 그 멕시코에 가면 인구 1000명당 뭐 1점 몇 명, 뭐 0점 몇 명 수준으로 그 총기 사고 사망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한국의 자살자가 더 많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멕시코로 이민을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난 아직까지 자살 안 하고 버텼는데 이 정도면 거기서도 총 안 맞고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살이 산재가 되지 않는 문제는 한국처럼 각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자살은 외부 요인 없는 자살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100%거든요. 예. 이 문제를 제기를 하신 시민단체들이 많군요. 올 초에 그 학생, LG U+에서 근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신 분이 있다. 거기, 이게 요즘에요, 얼마 안 됐네요.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권리연합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되게, 좀 바람직한 거죠. 늘 있었을 법한데 지금 생겨서 이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준비를 좀 거기도 또 꽤 했나 보더라고요.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 이게 실업고등학교잖아요. 실업고등학교 저기를 특성화 고등학교로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는데 이 실습생들이 이제 계속 그냥 죽거나 이제 자살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그쪽에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런 연합회를 만들어갖고 현장 조사도 하고 지금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제주도에서 이제 한 열흘 전쯤에 또 사건이 나갔고 병원 치료 중에 또 죽었어요. 뭐 이런 사고들도 또 있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할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가는데 이 학생들한테 아주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또 저임금을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저임금을 좀 한다든지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시켜줄게 하면서 뭐 일요일 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 저가면서 열악한 그런 노동 현실이 드러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아까 그 제주 여학생 같은 경우도 그 같은 경우도 이제 감정 노동자거든요. 이 고등학생 이게 단련이 안 돼 있는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이 사람한테 곧바로 그런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전화 상담 같은 거 텔레마케팅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악성 그런 것들을 뭐 전화 상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준 건데 그걸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안 바꿔준 거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도외시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작년에 이제 구의역에서 이제 죽은 학생 같은 경우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가 이제 결국 차 들어오는 거 피하지 못하면서 죽은 거잖아요. 뭐 이제 이런 경우에도 비정규직으로 쓰고, 이게 위험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작업인데, 이걸 또 외주화시키고, 뭐 이런 식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직업전선 위에서 자살 위험군에 가장 많이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대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매우 높은 비율로 직업계고등학교.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95%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노동 구조가 위험한 거일수록에 외주화시키고 위험한 일일수록에 비정규직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또 이게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생들은 더 열악한 처지에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이제 말하자면 막말로 하면 이제 까라면 까는 뭐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이제 너 이게 몇 년 동안 근무하면 나중에 채용시켜줄게. 요즘같이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굉장히 큰 유혹입니까? 너 4년만 참어. 우리가 정식으로 채용해줄게. 이런 식의 것들을 가지고 위험한 노동을 시키는 거죠.
주당 40시간 노동이 아니라 주당 뭐 100시간 이상도 해버리고 뭐 하는 거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산재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이면 2,400명 산업 현장에서 뭐 이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이런 것도 못 느껴요. 자살자는 이제 10만 명당 얼마 이렇게 따지는데 자살자가 10만 명당 29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OECD 1위예요, 이게. 이게 13년째 1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OECD, 1995년 통계로 보면 그때 10만 명당 12명이었어요. 네. 요게 이제 평균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IMF 터지고 그러면서 이게 자살률이 수직 상승한 다음에 도대체 내려가질 않는 거죠. 참 우습게도요. 우리나라가 또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그렇죠. 최근까지는 1위를 달리다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멕시코가 1위를 하고 제겼어요. 네. 우리가 2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행히 2위가 됐죠. 총기 말고 자살자도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멕시코는. 예. 그래서 이제 뭐, 막 일은 죽으라고 하는데, 일은 계속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한 사람은 엄청나게 높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양극화의 늪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사람의 목숨을 뺏는 거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꿔갈 거냐. 이런 문제도 도달해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문제는 풀지 않고,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안전넷이 추진한다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안에 이제 스트레스나 다른 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많은 기업도 포함이 될까요? 그게 만약에 그 작업과 관련된 영향이 있는 거라면 당연히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네. 영국에서 80년대에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페리오 같은 건데요. 페리오 요게 이제 배가 가다가 또 침몰했어요. 네. 침몰인데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부선장이 배의 운항을 책임졌는데 네. 이 사람이 술 먹고 운항을 했어요. 네. 술 먹고 운항하다가 뒤에 보면 모든 배에는 해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치가 있어요. 글로 이제 자동차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딱 닫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닷물이 안 들어오게. 해치를 열은 상태로 열어놓고 운항을 하다가 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침몰하게 되거든요. 차로 말하면 트렁크를.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부주의 안전소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고를 겪은 유가족들이 영국에서도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싸움을 해서 10년 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든 거예요. 아, 영국에서도 여론은 예, 예. 비난했다. 유가족을. 예. 네. 유가족들 뭐 그런 것까지 다, 상관하고, 완장질이냐. 기업들 어떻게 기업하라고 그러냐, 뭐 이런 거 막 나온 거죠, 뭐. 그래서 네. 이렇게 한 건데, 그 비난을 뚫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든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로 안전소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이 아까 제가 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매덕 주고 끝나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한 배상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회사가 도산할 정도로 치명적인 어떤 수준까지 이게 해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회사에서 알아서 이제 안전 대책들 세우고 안전 설비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델을 차용한 것이다. 예. 그런 것들을 이게 말로 해서 좋은 말로 해서 우리 이제 안전한 기업을 만듭시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듭시다. 안전한 교통수단을 만듭시다. 하고 안 되니까. 이런 어떤 법으로 해서 강제를 하는 거죠. 네. 인권재단사람의 박래군 소장을 모시고요.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인권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이니까요. 11월 23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목요일 저녁 7시에 생명존중 안전 네트워크가 출범을 합니다. 이제 이 방송은 우리 안전대 출범한 다음에 나가는 거 아닌가요? 했습니다. 이제 방송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시네요. 예, 5개월 만에 졸업이 가능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안전넷이 출범했습니다.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 국민안전기본법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지난달에도 그 세월호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주셨고, 예. 피해자의 이야기와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보니까 나왔던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이 나중에 국가를 살렸다. 예. 연구의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 그 모델을 시민사회가 이제 국가에다 한번 올려보겠다. 그리고 그 말단만 하잖아요. 매번 하면. 근데 위에서 지시한 놈을
그죠? 그런 놈을. 예, 그런 놈을 처벌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잘못된 지시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이윤을 위해서, 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안전은 좀 도외시하고, 이런 설비, 이런 장치는 좀 빼고 가자. 이렇게 하는 지시를 내리는 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처벌 한 번 안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도리어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이렇게 이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장시간 노동에다가 과로사로 또 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우체국에 하시는 그 직원분들 네. 과로사로 저기 해갖고 뭐 돌아가시고 뭐 그러잖아요. 손 놓고 있잖아요. 계속 예, 돌아가시는 분 계속 나오는데. 이런 과로사들이 왜 생기냐 말이죠. 지금 한쪽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청년 실업률 계속 높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누면. 일자리를 좀 나누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노동과 관련된 안전 이런 걸 때 좀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같이 이제 위험의 외주화도 방지하고, 그래서 하청 도구 뭐 잡을 게 아니라 원청에서 계속 빨리빨리 하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하청 도구 업체는 빨리빨리 거기 맞춰 가다가,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 원청은 아무 책임도 안 져. 뭐 이런 식의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안전과 인권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한국의 노동 세력이 오랫동안 해왔던 노동운동의 연장선에 있군요. 예, 그리고 상당 부분 노동과 관련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랬던 그 화학 물질 같은 거 이런 거는 전혀 규제가 안 되고요. 새로운 부분이죠. 건축과 관련돼서도 이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냐, 안전 설계가 돼 있고 거기서 시공이 맞게 돼 있고, 네. 또 지금 이 내장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몸에 이제 진짜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런 것들도 보는 거죠. 페인트 하나도 이제 이게 어떤 페인트를 쓸 거냐. 교실 같은 경우에 페인트 같은 거 칠할 때 예전엔 그랬던 거죠. 이게 제일 싸구려. 학교에서 쓰는 거는 뭐. 예, 공공기관 쪽에 그런 저거들은 이 단가는 굉장히 높으면서도 실제 재료들은 엄청 싼 거라든지 부실시공은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페인트 같은 경우가 교실 같은데 페인트가 그런 아주 이제 그런 독성 물질로 범벅이 된 그런 페인트 칠한 거라면 네. 거기서 사는 아이들이 아토피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걸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걸 들여다보면 보면 정말 많은 거예요. 우리 이제 세멘트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최병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예. 이분은 세멘트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근데 우리나라 시멘트가 의장하시다가 종교 배우셨나? 아니 그거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이분 이제 강연을 한번 들었는데, 예.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세멘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세멘트보다 더 안전한 게 중국 세멘트래요. 거기는 규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산업 폐기물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산업 폐기물을 수출합니다. 그럼 산업 폐기물을 수출하면 그거를 다 갈아가지고 범벅을 해서 세멘트에 섞어 놓는 거예요. 아, 시멘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멘트에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우리나라 세멘트를 안 짓는데요.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세상이 험해서 정도의 아주 포괄적인 신세 한탄만 했지, 우리 집에 무슨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메르스도 한번 겪었는데, 네. 메르스를 겪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만들어져서 다음에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잘 될 거라고 누가 보증하느냐는 거죠. 네.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고 여론에서 관심 안 가지면 진행이 되는 게 별로 약속했던 것도 다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걸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전남에 AI 바이러스 고병원성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들은 잘 모르는 이유가 이제 방역 당국이 좀 빨리 예전보다 움직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다면, 그 의미는 크겠다. 게다가 그 분야는 노동안전, 노동인권 문제에만 한정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다양하다. 우리 삶과 연결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들여다보고 그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으면 그거를 문제를 점검해서 그 문제를 폭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없애기 위한 규제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또 관행도 없애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생명 존중, 안전 이런 거에 어떤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로 바꿔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일이 들어요. 커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걸 그냥 놓치고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안전내세도 가입해 주시고요. 회원회도 네네. 가입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자신들이 실제로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 제보도 해 주시고 또 같이 시민들하고 팀 만들어서 활동도 해 보시겠다면 우리 전문가들도 붙여서 네.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럴 테니까 지금 연락도 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들어봐도요. 그 국회는 혹은 뭐 행정부는 자기 분야 일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안전넷이 일하는 거 들어보니까 테마가 안전이면 안전 관련된 하나만 할 것 같은데 세상 모든 부분에는 안전과 인권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예. 들여다볼 것 투성이이네요. 예. 시민단체는 이렇게 무겁고 범위가 넓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앞으로 국가도 열심히 하겠지만 부족할 때 혹은 다른 어디에도 뭐 구원의 손길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만한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전은 아니라 주변에 어떤 시민단체가 있는지를 늘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하는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약속한 대로 하면은 오늘 마지막이긴 한데 예, 그렇네요. 예, 맞아요. 마지막이라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5개월이나 됐어요. 예, 그렇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시민단체하고 업무 협약 써 있는 대로만 일하고 말 것도 아니고. 예. 앞으로 협약이 이렇게 썼나요? 그럼요. 예. 저희들은 페이퍼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앞으로도 현장을 다니시면요. 예. 저희 방송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희들은 현장에도 여러 사람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네. 박래군 소장을 일단 믿기로 하고 박래군 소장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예. 신뢰란 그래야 이게 시민사회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서로가 불신하자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바라보고 있자. 그 일을 평생 해주시고 계신 박래군 소장을 우리는 분명히 또 만나게 될 겁니다. 매달은 아니더라도. 예. 그동안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곧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신 청취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인권재단 사람의 소장님으로서 인사를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예, 인권재단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인권운동. 참 인권운동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인권운동이 참 좋은 활동인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만 좀 더 받침이 된다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우리 후배 활동가들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인권 활동가들이 살아서 이게 잘 활발하게 활동해야지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도 이렇게 많이 풀려가는 거잖아요. 살아서 활동해야 한다니 죽을 지경이란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에 아주 오래 주변에서 활동가들이 병도 많이 걸리고 죽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올해 이게. 동료들을 많이 보내셨죠? 네. 많이 보내진 않았는데 올해 많이 동료들이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앓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아주 태워진 것 같은데 좀 인권 운동하는 거에 좀 관심 갖고 지지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그러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다 건강할 날까지 같이 머리를 굴려봐야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박래군 소장과 잠시만 안녕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정말로 신발 사이즈가 뭐세요? 왜? 지난번에 신발 얘기를 75? 70? 그동안 이제 안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드렸고 안전 문제에서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상사고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고요. 해상사고가 늘었다는 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이 전복과 같은 해상사고들은 보고가 안 될 리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없던 것을 발굴해낸 강력범죄 같은 것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완전히 덮여지는 해상사고는 없거든요. 실제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 번 드렸으니까요. 노동 문제에 좀 더 눈이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혹은 이제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문제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제보를 받고 있고 제보를 받다 말고 이제
방송을 꼭 내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은 저희들이 취재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앞으로도 좀 제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뭐 5년, 10년 이 정도 구력을 갖고 회사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이런 직원분들도 회사가 갑자기 고의로 어떤 뭐 당연히 나와야 될 규정에 있는 돈 쉽게 말해 떼어먹고 이러면은 뭐 그냥 당하기도 하고 하는 문제들, 노동권과 인권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다시 말하면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놈 취급을 받기도 좋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 통장이나 나의 경제 사정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배가 부르게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제 방송드렸던 사회적 대화의 문제, 혹은 조합의 조직이 국가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실제로는 거의 나라를 잡아먹은 북유럽의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인권 혹은 노동권을 챙기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방송이 아마 12월 마지막 주에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줍게 살짝 예고를 드리고 오늘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였습니다. 내일 식사하시고 다운을 받아두신 뒤에도 뭘 더 드신 다음에 방송을 틀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치킨전 세 번째 시간